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론 아까도 말씀 주셨고, 뭐 7개월 전에도 토론할 때도 말씀 주셨고, 이제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만 전개된다라는 그 사인만 본다면 자산 시장에 예. 또 자본 시장에는 긍정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예. 근데 전제가 예. 하드랜딩이나 뭐 경제 위기가 안 올 거라는 가정하에서는, 예. 그죠? 예. 근데 결국 소장님께서 향후에 뭐 하드랜딩이 올 것인지 예. 아니면 뭔가 지금 아직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금융위기에서 아직도 헤어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예. 그런 국면에서 미국 경제가 뭐 그 누구도 그것을 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거시경제를 지켜보신 분으로서 보셨을 때 미국 경제가 그냥 탄탄하게만 갈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뭔가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미국 경제가 2007년도, 2008년도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구조에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그 경제 위기가 계속된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돈을 막 풀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후유증과 부작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2007년도에 글로벌 위기가 자체는 지금 완전히 수습이 됐어요. 네.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지원 체계 부작용을 수습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 보면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가는 목표까지는 안 갔지만 계속 점점점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되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서서히 다운하고 있는 것 같고, 고용 사정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지표는 조금 떨어지지만 일부 지표는 여전히 지금 뜨겁고, PMI 지수를 보면 이 제조업 쪽에서는 좀 부진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공장 가동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금리 인상의 충격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제조업은 미국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서 해외에 생산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하고 연관이 제조업은 좀 높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 안 좋고 유럽 경제 안 좋다 보니까 그 영향을 미국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업은 미국 내에서만 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 내 PMI 서비스업 지수를 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다 50 이상이에요. 네. 이것은 여전히 씀씀이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수중에 돈이 있어요. 초과저축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직장에 안 나가도 되고,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있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연착륙할 가능성은 보통 안에 통계적으로만 20% 돼요. 네. 20% 되는데 미국의 모든 목표가 연착륙이 목표고, 저는 특히 제닛 옐런이라는 사람, 그 양반, 그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백악관 경제위원장 할 때 그때 대통령이 클린턴이었거든요. 좀 그분한테 그 인터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로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상당히 그 차분하고, 그리고 경제 정책을 내다보는 수순이 몇 단계를 이렇게 내다보고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그리고 그분이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도 이후에 버냉키 이후에 제닛 옐런이 바로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네. 그때 상당히 시장에 충격 없이 금융정책을 참 잘했어요. 그분 남편이 그분보다 더 유명한 경제학자인 거 혹시 아시죠? 우리 경제학 교과서예요. 경제 원론에 보면 에클로프 이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옛날 책에는 안 나와요. 이게 노벨 경제학을 상을 수상한 사람인데, 시장이 왜곡될 수가 있다. 그 수요 공급이 정보가 전달이 안 돼서 왜곡될 수 있다. 이런 거로 해서 어떤 그 좌파 경제학의 뿌리를 만든 분인데, 우리는 에클로프 박사를 많이 알았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그 남편보다도 부인이 제니 옐런이 더 훌륭하다. 뭐 이런 경제학계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계속 연착륙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연착륙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착륙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경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의 경제 운용은요, 선거가 11월 5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정치적인 그러니까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날 수 있지만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정책 방향이 확 바뀔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된다? 우선 트럼프 트레이드가 예상되고, 네. 또 해리스가 된다 하면 그게 더 많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변수가, 정책 결정권자의 변수가 내년 1월 달에 취임하지만 미국은 대통령 당선이 되면 그날로 영향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어요. 제니 옐런의 연착륙 정책이 계속된다는 장담도 못하고, 그래서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연착륙이 되느냐 경착륙이 되느냐 바뀔 수는 있는데, 다만 한 가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는 요즘 언론에 노랜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랜딩은 연착륙보다 더 좋은 것이죠. 착륙을 왜 합니까? 그냥 계속 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요즘요, 미국이 매일같이 요즘 기사 쓰는 분들 기사 쓰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도 신고가, 내일도 최고치 경신, 매일같이 기록 경신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번 보입시다. 이게 노랜딩이라는 게 우선 비행기가 하늘에 계속 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기름 떨어지면 그날 그대로 공중 직하 충돌입니다. 이것도 이제 경착륙도 아니고 폭발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라운테프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소련 출신으로서 자본주의 경제에 큰 기여를 한 분인데요. 경제의 기본은 경기 변동론, 경기 순환론입니다. 자, 달은 참은 기울고 달은 반드시 다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돌고 돌아요. 필립스 곡선에 이 적용이 되는 것도, 자, 우리가 GDP요. GDP가 좋다 해서 GDP 성장률을 한번 높여보자. 그러면 성장률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소득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자리 안 갈래. 그럼 기업체들이 수지가 악화되고 경기는 다시 돌고 돌게 돼 있는 겁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 왔는데요. 그전에도 경제공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제공황의 특성들을 조사를 해보면 그 경제공황의 직전에는 엄청난 경제호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가 침체하면서 공황은 안 와요. 침체하면 피벗이 옵니다. 어렵겠지만은,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요, 일자리 사람들이 다 떨려나오면 실업자도 많다. 그러면 기업이 싼 가격으로 고용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그럼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소위 말하는 경착륙이 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속 떠 있다는 노랜딩 얘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저는 경착륙의 확률은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랜딩 얘기가 나오는데 빅핫 금리 인하를 앞으로 한 5번만 계속 빅핫을 단행해 보세요. 그러면 경제가 폭발하고 좋아질 겁니다. 한 6개월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폭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게 경제학자들의 의무자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 어떻게 될 것이냐, 이선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느냐, 여기에 굉장히 영향받는 바가 굉장히 클 것이고, 또 앞으로 나타나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타난다, 요걸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와, 지금 말씀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좀 어떤 부분에서는 섬뜩하다고도 느껴지고, 그리고 그냥 비행기로 설명하시면 충분히 납득이 가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비행기가 날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비행기가 어쨌든 연료가 있는데 랜딩 없이 계속만 날고 있으면 연료가 결국 끝나면
수직 낙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그린다면 분명히 수직 낙하할 수 있고 폭발 참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미국 경기 지표를 가지고 미국 경제가 지금 거의 노랜딩 상황임을 입증해 주셨는데 저도 뭐 그런 것들을 거의 토털리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를 들면 저는 아틀란타 페드의 GDP 나우 예. 그리고 뉴욕 연운의 GDP 나우 캐스트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도 보면 3분기 GDP, 4분기 GDP 모두 다 정말 3% 수준에 가까운 정말 놀라운 수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IMF의 전망치를 보나 뭐 OECD 전망치를 보나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어쨌든 24년 연내에는 계속 유지하는 흐름을 보이면 어쨌든 현재로서는 24년 현재 경제까지는 노랜딩에 가까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이러다가는 경기 순환 사이클의 모습과는 전혀 달리 경기 순환 사이클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올라가는 국면이 있다 보면 또 내려가는 국면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는 국면만 있다 보면 내려가는 국면이 이제 수직 낙하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 그런 걸 소위 말하는 좀 극단적인 하드 랜딩과 같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만약에 연출된다 2025년으로 만약에 상정한다면 그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죠?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상정하신다면 좀 이 부분은 만약에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20% 가능성으로 그냥 노랜딩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예를 들면 예. 뭐 상업용 부동산이 우리가 지금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뭐 공실 상태가 해소가 더 안 돼서 예. 뭐 일부 은행들이 뭐 부실 채권을 뭐 돈을 못 받고 뭐 도산에 또 추가적으로 처해서 뭐 뱅크데믹 현상으로 이어져서 뭐 또 뭐 그런다든가 뭐 이런 혹시 이런 폭발 참사라는 표까지 써주셨는데 폭발 참사적인 그런 현상을 한번 상상을 해봐 주신다면 어떤 모습이라고 좀 가능할 수 있는지.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폭발 참사가 온다는 게 아니라 아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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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착륙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죠. 잘해왔는데 예. 이제 또 정치적인 다른 욕심이 있다든지 오판을 하게 되면 네. 폭발 참사하는데 폭발 참사하면요 그동안에 그 경제 공황이 왔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자산 가치가 폭락합니다. 네. 그럼 1차적으로 주가가 이제 그렇죠.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되죠. 뭐 비트코인 같은 거는 더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현재 지금 모든 주가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거, 이 사상 최고를 계속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일정 기간은 갈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오르면 거기에 따른 부담이 분명히 한쪽에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좀 떨어졌다 올랐다가 이렇게 좀 해가야 되는데 지금 뭐 뜨겁게 오른다. 그럼 주가가 이렇게 왜 이래 오르느냐? 자, 기본적으로 경제를 잘 잘 소프트 랜딩 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고 미국 거시경제 지표가 좋은데다가 지금 AI라는 변수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이 AI는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이죠. 그리고 AI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자, 이 대목에서요. ASML이라는 그 슈퍼얼이라는 네덜란드 회사, 이 회사의 최근 보고서가 금융시장을 아주 흔들었습니다. ASML 주가가 이틀 연속 떨어지고 뭐 하루에 18%, 뭐 7%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불과 5, 6개월 전에 우리 이재용 회장도 몇 번을 다녀오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ASML을 갔어요. 아인토반이 있던 그 네덜란드에 가서 왜 갔느냐? 거기서 만드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극자외선 노광 장비 그거 하나 확보하려고. 그래서 그 ASML을 저기 슈퍼을이라고 그러는 게 하청업체 같은데 그 입도 선매 물건을 사오는 게 반도체 회사는 바로 생존이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반도체를 누가 사왔습니까? 최신 지금 1나노, 2나노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걸 경쟁을 붙어가지고 인텔이 이겼습니다. 갤생어가 직접 미국이 나서고 이래가지고 TSMC도 삼성도 그걸 못 샀어요. 그게 6개월 전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텔은 무너질 위기 도산 직전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반도체 TSMC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엔비디아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발주 물량 전량을 TSMC에 주고 있는데 그게 엔비디아가 만드는 전량은 사실상 외주주는 전량은 GPU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용이라고요. ASML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용은 그런 대로 되고 있는데 나머지 반도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얘기는 반도체도요. 인공지능만 잘 되고 나머지 반도체가 안 되는 시대가 오래 안 갑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반도체 생태계를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만들면 TSMC 주문해가지고 만들면 그걸 사가는 곳이 어디냐? 엔비디아는 어디 팔아먹느냐? 이거 잘 봐야 돼요. 제일 많이 사가는 데가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요 네 회사가 엔비디아 반도체의 95%를 싹쓸이 하고 있어요. 이 회사들은 왜 이러느냐? 이 회사가 그 반도체를 가지고 빨리 AI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방법은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클라우드 쪽을 통해서 AI가 막 작동을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데, 자, 지금 클라우드 쪽에서의 매출이 그 아마존이나 구글 등이 엔비디아의 블랙웨어를 사오는데 지출하는 그 비용만큼 빠른 식으로 회수될 수 있느냐? 이 간격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 주가가 상반기에 뭐 들쑥날쑥 많이 떨어진 때를 어떻게 보면요. 구글 지표가 나쁘면 엔비디아 주가가 더 떨어져요. 자, 그 얘기는 이렇게 한쪽만 오르는 것은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쪽만 오르는 게 영원히 가기는 더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요. 저쪽에 클라우드가 잘 되면 클라우드를 받아서 있는 이쪽에 예를 들어 이런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그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서 써야 되는데 여기서 컴퓨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컴퓨터도 팔려야 돼요. 이 컴퓨터가 잘 안 팔린다. 이미 불균형 성장이 좀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지금은 현대에는 과거의 대공황 때보다는 통화관리 수단이나 재정관리 수단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때만큼 심각해지지는 않고 빨리 수습은 해낼 수가 있을까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산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 그러면 회사들 입장에서는 주가 오른 거를 전제로 해서 자본 계획도 세워놓고 다 했는데 그게 가만히 있어서 회사가 싱크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정 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진폭은 노랜딩을 얼마나 우리가 축제를 많이 하냐, 샴페인을 많이 터뜨리냐에 따라서 그 폭발 참사 현장의 처참함도 커지거나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다. 단정은 할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는요. 이렇게 공황 상태가 왔을 때 가장 많이 살아남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현찰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현찰 중에서도 그 신용도가 높은 현찰을 많이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 번에 소동이 올 수도 있다. 그 가능성에도 우리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소동이 안 오도록 소프트 랜딩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각자가 또 정책 당국이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게 왔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좀 준비해놔야 되겠다.
네. 포트폴리오도 좀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미국 경제가 뭐 노랜딩의 형태로 진행되다가 한순간에 정말 우당탕탕 할 수도 있다. 예, 뭐 그런 것을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뭐 가정해놓고 또 대응책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폭발적 대공황 올 수도 있다라고 또 의견을 주셨으니까 뭐 이 부분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시나리오로서 더군다나 반도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의 흐름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TSMC의 모습도 있고 방금 코멘트 해주신 것처럼 ASML의 모습도 있고 이 반도체 겨울론이 고개를 들었다가 TSMC의 실적을 보고 그 겨울론이 고개를 또 숙였어요. 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반도체 산업을 둘로 구분해 놓고 보면 하나가 AI 부문 그리고 그 외 이 둘로 쪼갰을 때 네. AI 부문의 경기는 아직도 뭐 기고만장하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네, 뜨겁습니다. 예, 예, 아직도 뜨겁고요. AI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는 반도체 사이클상 아직도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재고가 좀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TSMC나 뭐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는 AI 부문에서의 실적 호재가 유지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 AI 부문보다는 그 외 부문에서의 성과가 유지되고 있다. 뭐 D램 부분에서도 그런 성과가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DDR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